찬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낡은 깃발만 덩그러니 바람에 달그락거립니다. 한 남자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셔터에 덕지덕지 붙은 임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일 뿐 거리는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자영업의 심장은 멈추고 있습니다. 2024년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마침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이요. 이는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시장에 남아버티던 자영업자들은 또 한 번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514명까지 추락한 겁니다. 이는 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그나마 견디고 있다고 여겨졌던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였던 거죠. 거리에는 손님 대신 공실과 폐업 안내문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 부동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체 폐업자의 거의 절반이 이 세 업종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건 눈더미처럼 불어난 빚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대출 잔액은 무려 172조 원에 육박했고 연체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매출보다 밀려드는 대출 이자가 더 무서운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일까요? 물론 소비 위축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2년 넘게 민간 소비 성장률이 1%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소비의 물길 자체가 오프라인 골목 상권을 완전히 비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손님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워진 생태계 자체가 붕괴하는 듯한 절망.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한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충격적인 붕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이들이 감히 웃을 수 있었던 걸까요?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는 매장 안, 새 것처럼 빛나는 명품 가방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장갑을 낀 손으로 상품의 상태를 꼼꼼하게 검수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쉴 새 없이 거래 알림음이 울려댑니다. 이곳은 백화점도 면세점도 아닌 중고 명품 매장입니다. 경기 침체, 물가 폭등, 자영업 몰락이라는 온갖 부정적인 뉴스 속에서도 유독 이 시장만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리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2008년만 해도 겨우 4조 원 규모에 불과했던 시장이 불과 10수년 만에 43조 원으로 1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 시장의 놀라운 성장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 2026년 현재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알뜰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당근과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주류 소비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2030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의 가치관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드프 소비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값비싼 명품 대신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자기 과시용 소비에 열광한 것이죠. 이 가치 있는 실속이 바로 가심비로 불리며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LF의 엘리마켓, 무신사 등 유통공룡들이 앞다투어 중고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유통시장의 지형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19만 원이 넘는 돈을 반려동물에게 아끼지 않은 가구가 크게 늘면서 펫코노미 시장 규모는 6조 원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지갑은 얇아졌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이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헐값에 명품을 찾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골목 어귀에서는 기름 냄새를 풍기며 차량 행렬을 불러 모으는 또 다른 불황의 승리자가 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 동네 카센터 앞에는 끝없는 차량 행렬이 늘어서 있습니다. 리프트 위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올라가고 엔진 오일이 검은 빛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정비선은 공구를 든 구릿빛 팔뚝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새 차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시대,
사람들은 기존 차량의 수명을 끝까지 쥐어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신차 구매를 미루고 포기한 만큼 수리와 정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죠.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 시장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5% 이상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성장은 불안이 낳은 하나의 생존 전략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호황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7%나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정비업계는 또 다른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 자체가 훨씬 적어 정비 수요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카센터의 폐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속에서도 유독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전기차의 무거운 중량과 강한 토크로 인해 마모가 심한 타이어 관련 업계였습니다. 타이어 시장은 2025년 기준 1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특별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신품 타이어의 가격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재생 타이어나 중고 부품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 시장도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결국 불황은 소비자들을 더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계산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퀴를 새로 갈아 끼우듯 낡은 것을 고쳐 쓰는 사람들, 이들의 손길은 마침내 가장 사적인 공간,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드는 아파트 베란다, 젊은 부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 벽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유튜브 셀프 인테리어 강좌를 틀어놓은 남성이 줄자를 벽에 대고 진지하게 무언가를 측정합니다. 바닥에 깔린 마루시트 특유의 화학 냄새가 공간 전체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외식비와 여가비는 줄여도 집에 투자하는 돈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시장은 2025년 이미 약 37조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했습니다. 공사비와 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거대한 시장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전문 시공이 아닌 셀프 인테리어로 이동했습니다. 누군가의 시공이 아닌 직접 하는 꾸미기, 이른바 DIY 문화가 트렌드를 넘어 시장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8%가 집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집은 더 이상 쉬는 곳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갤러리이자 작업실이 된 셈이죠. 이를 반영하듯 시북 CM과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인테리어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대비 무려 2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못할 공사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상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시장은 2025년 약 93억 달러 규모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앱 하나로 자신의 집을 3D로 디자인하며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지고 고치는 대상을 넘어 이제 돈을 쓰지 않고도 마음을 달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한 캔, 조명을 낮춘 테이블 위에서 타로 카드가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한 장 한 장 뒤집힙니다. 카드를 응시하는 젊은 여성의 옆모습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스마트폰 화면 속 AI 사주 앱이 오늘의 운세를 알려주고 심리 상담 앱에 오늘 하루의 감정을 기록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경제적 미래가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깊은 위안을 갈망하게 마련입니다. 그 불안을 가장 직접적으로 포착한 분야가 바로 타로, 사주, 그리고 심리 상담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심리 상담 시장은 연평균 13%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며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국내 정신질환자가 300만 명에 육박하고 직장인 10명 중 6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심리적 어려움이 만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타로 술집과 사주 카페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점수를 의지하는 인간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AI 기술이 이 시장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명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인간 역술인의 진입 장벽을 AI가 단숨에 무너뜨리며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주를 봐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정책까지 확대되면서 이 시장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제도권 안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사고 파는 이 새로운 생태계는 불황 속에서도 더없이 단단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불황의 한파 속에서 가장 원초적인 생리적 욕구마저도 새로운 비즈니스의 거대한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시, 편의점은 직장인들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진열대 앞에 선 한 샐러리맨의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도시락과 김밥, 그리고 샌드위치 사이에서 마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라도 내리듯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매장 안에 가득 퍼집니다. 10,000원으로는 점심 한 끼 먹기조차 어려워진 시대, 사람들은 마침내 3,000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6년 들어 주요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32%까지 폭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상승이 아니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닙니다. CU의 간편식 매출은 지난 3년 연속 2자릿수의 성장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마트 냉장 코너를 가득 채운 밀키트와 즉석밥, 즉 가정 간편식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7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무려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제 이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불황 때문에 일어난 착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 그리고 이들의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회 구조적 변화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점심 한 끼를 아끼려는 발걸음이 편의점으로 향하는 동안 주말 장보기 카트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창고형 할인 매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천장 높이의 창고형 매장, 카트를 가득 채운 가족단이 고객들이 계산대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계산이 끝나며 찍혀 나오는 영수증은 어지간한 외식비 몇 배는 가분이 넘는 수십만 원대입니다. 시식 코너에서는 구운 고기와 갓 구워낸 빵 냄새가 진동하며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정작 일반 대형마트는 역성장을 거듭하는데 유독 이곳만은 호황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결은 묶음 구매가 주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에 있었습니다. 창고형 할인마트의 결제액은 불과 4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하며 유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코스트코의 2016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약 103조 원으로 전년 대비 9.2%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마트의 창고형 브랜드인 트레이더스가 마침내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듯하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한 번에 구매하는 몰아사기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더 똑똑한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불황형 구매 패턴을 넘어 소비 트렌드의 근본적인 진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들은 오히려 공격적인 신규 점포 출점 경쟁을 펼치며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카트의 물결 너머에는 정작 자영업의 붕괴를 가속화하며 막대한 부를 쌓는 가장 은밀하고도 역설적인 최후의 승자라 숨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대 대형 상가 주차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음식을 재빨리 싣는 라이더의 손길이 분주하고 사거리에는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정차해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새로운 콜 신호가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배달을 기다리는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자영업자에게 축복이 아닌 비극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의 길을 걷는 동안 그 폐업을 배달하며 가장 크게 성장한 산업이 바로 배달 대행 서비스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잔혹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은 배달앱에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와 갈수록 심해지는 플랫폼 의존도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플랫폼 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공룡 플랫폼들은 이제 단순한 중개를 넘어
자체 배달 대행 서비스를 확장하며 시장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라이더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플랫폼 노동 계층이 수십만 명 규모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외식할 여유는 없어도 배달 음식으로 소소한 사치를 누리려는 소비 심리는 집밥보다 한 끼 배달을 선택하게 만들며 배달 산업의 성장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눈물은 또 다른 누군가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선택은 이렇게 승자와 패자를 극명하게 갈라놓았고 그 모든 선택의 끝에서 우리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놓으며 한 사람이 창밖을 응시합니다. 저 멀리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테이블 위의 태블릿 PC 화면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이터가 가득합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립니다. 지금껏 우리는 파괴적인 변화 속에서도 웃는 7가지 의외의 승자들을 만났습니다. 중고시장, 자동차 정비, 셀프 인테리어, 타로와 심리 상담, 편의점과 가정 간편식, 창고형 할인점, 그리고 배달 플랫폼까지. 이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업종은 결국 소비자의 생존형 가치 소비 또는 위축된 마음을 달래려는 심리적 위안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인간의 욕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붕괴하는 시장을 탓하기보다 그 잔해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틈새 수요를 찾아내거나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 승자 독식의 구조를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불황의 한기 속에서 오로지 아픔과 손실만을 감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비자이며 이 변화의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